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가 11시간 동안 이어져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 특혜 논란으로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정식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부인의 대학 연구실과 코이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남측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남측이 진정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한미 군사 연습과 최신 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컸다며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장마로 남해안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서부에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은 이번 주말쯤 경기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오늘 새벽 끝나자마자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논문의 책임저자죠. 단국대 의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연구실,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사 인력을 보내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자 먼저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저자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책임 저자를 조사하는 거죠? 네, 검찰이 오전 10시부터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 후보자 딸 조모 씨가 외국어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책임 저자입니다. 조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생의 학부모기도 합니다.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 영어 번역을 도왔는데 1저자로 등재된 게 적격한지 그리고 논문을 고려대 진학에 활용했는지 등을 놓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장 교수를 상대로 저자 등재 결정 배경과 논문 작성 과정의 조 씨 역할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참고인 조사와 함께 검찰이 지난주에 이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나섰죠? 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7시간여 만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논란 등 여러 학업 관련 의혹, 정 씨가 직접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재산 관리는 부인 정 씨가 담당했고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사무실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딸 조 씨의 해외 NGO 봉사활동 이력과 관련해 내역을 확보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재산, 딸의 입시, 장학금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증거를 없애려던 정황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충분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능멸하는 대국민 사기 콘서트라며 맞불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이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간담회 이후 오늘 여야 지도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 역시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해명이나 소명의 자리로서는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법정 기한을 넘긴 인사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기만, 대국민 사기 콘서트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온갖 장황한 변명과 감성팔이를 반복했다면서 위법과 반칙 인생을 살아온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길마저 편법과 특권을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논리를 재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해명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셀프 청문회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른 국회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릴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아직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지만 결국 파행됐습니다.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회동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되면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도 일단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증인에 대한 5일간의 소환 기간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기한이 정해지면 오늘 안에 늦게라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앞서 야당에서는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한 만큼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닷새 이상으로 넉넉하게 정해 여야가 다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 시한을 어겼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보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0.0%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8월 소비자 물가 집계 결과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이 0.0%로 나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데 셋째 자리까지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분석됩니다. 2015년을 100으로 기준 잡고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비교하면 지난달이 104.85였고 지난해 8월이 104.81이어서 지수상으로도 0.04 마이너스가 성립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에 0.8%를 기록한 뒤 연속해서 1%를 밑돌다가 이번엔 아예 0.0%로 주저앉았습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 농산물 물가가 낮아졌고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가격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불황에 따른 저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통계청은 일부 품목이 물가 하락을 이끌었을 뿐 광범위한 가격 하락은 아니라면서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고 디플레이션 징후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 7천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21% 늘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소득 유지, 지원 사업 예산이 40%인 10조 3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9천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41% 급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이 오늘 마감되지만 인수전 분위기는 차분한 모습입니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오늘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을 마감합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 8,063주, 지분율 31%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간접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등입니다. 여기에 어제 미래에셋대우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한 폭우에 이어서 태풍까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레까지는 중서부 지방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주말쯤 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가을 폭우와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먼저 가을 장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점차 내륙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남부에 이어서 충청도까지 비가 오겠고 퇴근길 이후에는 서울에도 비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데다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북상하는 13호 태풍 링링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더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서부 지방에 300mm 이상, 남부에도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에는 태풍까지 한반도에 상륙한다고요? 네,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지만 앞으로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금요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주말 오후쯤 경기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수도권을 관통한 뒤 북한 동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면서 심각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뒤 태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이 통일부를 직접 거론하면서 남측이 한미 군사연습과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자신들은 이미 남측 당국자들과 더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포했다며 통일부는 대화 타령을 하기 전에 한미 군사연습과 최신 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 한미, 한일 간 외교안보 사항과 연계해서 미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현 정부는 광주 1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일간 베스트의 언어를 사용했다며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광주 1고 출신 현 정권에 얼마나 포진해 있을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부산-울산 경남 집회. 이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전현직 주요 인사 중 광주 1고 출신은 5명, 비율로는 5.3%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때 서울고 출신이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현직으로 범위를 줄이면 광주 1고 출신은 이낙연 총리 1명뿐. 오히려 경기고 출신이 감사원장, 금감원장 등 3명으로 더 많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광주 1고 정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2017년 7월 11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냐, 멸공 등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 트위터 사용자의 글입니다. 일간베스트에 같은 표현이 등장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이후 일베 사이트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광주 1고 정권이 일베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성향 언론은 광주 1고 정권이란 표현을 계속 재생산해왔습니다. 나경원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나 대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표현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구청장이 25인데요.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더라고요. 나 대표가 언급한 호남 출신 구청장 중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 부가연동 출생으로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두 분은 호남이신데 두 분하고 이제 저희 총장님하고 독립적인 존재인데 그걸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되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언론사 쪽에다가 정정보도 요청을 몇 번 했었어요. 선거로 뽑히는 구청장은 국민의 선택이지 청와대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청장 출신 지역을 정권 탓으로 몰고 가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접근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지역 감정 조장은 편가르기와 적대감을 통해 표를 넣는 대표적인 구태 정치로 혐오를 붙이기는 일베 언어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조 후보자의 끝장 기자회견. 득실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도 국회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법사위 공방을 하다가 오후로 미뤄졌고요.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이렇게 끝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그리고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 탄생이 임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2시까지 장장 11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오간 이런 상황, 국민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두 분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이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소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보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60만 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예민한 부분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어제 한번 기자간담회를 거치면서 의혹의 큰 흐름과 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할 부분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무하는 의혹이 좀 정리가 됐다. 어쨌든 사상 초유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입니다.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속이 좀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한없이 원없이 모든 내용들이 다 쏟아낸 것 같은데요. 방식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간 제약 없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속이 시원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지켜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후보자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관련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질문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는 이건 검찰의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작 중요한 의혹에 대한 해소는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자간담회까지 국민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 여야의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서 오전에 논의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후로 수년이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거라고 보신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 기한 내에 국회가 합의를 하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금 결단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의논하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시간들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고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뒤늦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야당이 이거 우리가 한 방을 먹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할 줄 몰랐다거나 이건 뒤늦은 후회인 거예요. 그 전에 원래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20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기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리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게임 다시 열자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어제 한 군데에서 크게 양보를 했는데 이걸 좀 하루 전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이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그러니까 열흘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했다라고 재송부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다시 한번 가져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그랬던 것처럼 한 3일 정도 시간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청문보고서를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으로 청문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조국 후보자가 아는 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관련된 이 웅동학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녀 입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아내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핵심적인 증인으로 나오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했을 건데 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바로 청문회 파행으로 갔던 길이다라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기 위한 여야 간 마지막 합의를 거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조금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임명 강행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한국당에서는 종말과 몰락의 신호탄 이런 얘기도 했고요.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 얘기는 나왔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글쎄요. 중대 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보이콧을 많이 해서 또 보이콧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국회 가을 정기국회에 들어간 거예요. 보이콧보다는 조금 더 강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콧보다 더 강한 카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정기국회 있고 국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요. 국감 안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당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추궁을 당하는 입장에서 예. 국감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더 나은 건데 그럼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너무 표현을 좀 이렇게 격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굳이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야권이 반발하는 이유는 야권 지지층도 그렇고 이번 기자간담회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 굳이 저렇게 험악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가 저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좀 굉장히 좀 인상이 좀 찌푸려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된 것은 저는 뭐 양비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 계속 인사청문회 뒤로 미루려고 하는 전략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고 너무 인사청문회를 추석 가까이까지 가져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방식들을 동원했잖아요. 장관 인사청문회인데 이틀이나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어쩌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22일 날짜가 9월 2일인데 3일까지도 연장하면서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계속 가족청문회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급하니까 가족청문회에서 가족들 다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한 게 닷새 뒤에 인사청문회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9월 7일, 8일 열자고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여당한테는 받을 수 없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오늘 뭐 반박 기자회견 카드도 꺼내면서 굉장히 이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한국당 중대 결심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민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카드까지 한국당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뭐 일부 뭐 개인 의원의 자격 발언입니다만은 뭐 대통령 하야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의원직 사퇴 이런 얘기도 나왔어가지고요. 지금은 의원직 사퇴는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조금 전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도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당 혼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과 연대를 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못지않게 바른미래당에 오신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인사들도 강렬하게 저항하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보다는 청문회를 취하고 택해야 된다는 게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입장이기도 했고요. 민주평화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정치연대까지 나서서 조국 후보자의 이 같은 대통령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은 국회 시간이 끝났다는 거고 국민의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국민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시간에 앞서서 이제는 검찰,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당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하기보다는 여론의 흐름과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또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간의 상황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투쟁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금 슬기롭게 천천히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문회를 보고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정의당 청문회가 안 열려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 오늘이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한 이런 이야기도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 기자들의 거침없는 질문 세례는 대부분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거침없이 답변하다가도 사과를 하고 특히 딸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어제 기자간담회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몸을 낮춰서 사과하면서도 여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눌러둔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전재수 씨에게 미안하고 이번 일로 부친의 묘비가 공개돼서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신이 불효자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저희 전재수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가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특히
저희 선친의 묘성 문제가 공개되고 좀 충격을 받으셔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딸의 집을 찾는 취재진을 언급하면서는 너무 힘들다, 딸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목이 맨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독서대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사모펀드 개념도 이번에 알았다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용자로 지목되는 조카에게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딸 이야기할 때는 좀 울컥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이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 한번 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 뭐 했다는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11시간 동안 조 후보자 심경이 어땠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전 저런 자리에 안 서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 어느 누가 저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3주 동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 무리한 억측이라든가 예. 또 말도 안 되는 오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라는 게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가족 또 자기 반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건드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이 지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고통들을 굉장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기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들춰지게 됐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전 태도의 측면은 한번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그 간담회를 하면서도 나온 질문이지만 만약에 제가 의도적으로 허위를 말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은 아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보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 모른다 아니면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대답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좀 답답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게 되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속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딸의 장학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2014년도에 입학하는 당시 2학기를 다니고 그중에 한 과목밖에 듣지 않았는데 800만 원이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신청한 적도 없고 왜 장학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를 토대로 그럼 과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 건가에 대한 의혹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환경대학원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딸이 몸이 아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환경대학원에 몸이 아파서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가서 면접을 하고 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들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청문회를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딸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왜 몸이 아팠는지를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얘기까지 다 들춰내라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웅동학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저는 웅동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후보자가 왜 이런 스토리를 내가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께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설명 들었던 많은 분들은 아마 납득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명이 됐고 설명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과 그리고 지금 코링크피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곳에 또 투자를 결정할 때 사모펀드는 본인이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본인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는가, 관할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좀 곱게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다 뒤섞어 버려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의혹의 시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의 그 갈래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집중이 됐던 질문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의아하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조국 후보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지금 어제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 스펙하고 관련해서 이제 품앗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뭐 단국대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게 되고 SCI 2급의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던 부분들이 사실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계 관계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했던 학계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분노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이라든지 제1저자, 제2저자의 기준이 모호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이 법과대학에서 교수님을 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과학이든 의학에 대한 저널이든 사회과학이든 저널이든 공동 연구로서 같이 논문을 쓰게 되면 책임 교수의 역할과 제1저자가 하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내 딸이 이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기여를 했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책임저자가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해명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영표 교수가 생각보다 검찰에 빨리 소환이 됐습니다. 이 어제 기자간담회 끝나고 8시간 만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 참고이신 분인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검찰이 나중에 좀 판단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검찰 생각합니다. 기자 얘기로는 참고이신 분으로 소환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인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럼 책임저자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에 학계의 윤리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논문이 과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입학한다고 할 때 고려대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혹시 작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 전제로 그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로 임명될 때 아니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임명될 수 있습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만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재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뭐 정부에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논문에 그 고등학생들이 저자로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400건도 넘는다고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서 몰라서 안 했느냐,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럼 평가를 안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들, 뭐 관련 논란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뭐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관련 보고도 안 받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 어제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예. 자, 어떠한 보고도 수사가 진행되도록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안 하는 건 맞는데 총장은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고를 안 받는다. 이것이 이제 지켜질 수 있는지 하나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거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게 돼서 임명을 받게 됐을 때도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 등에 대한 질문을 물었던 첫 번째 질문에서 민정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단언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졌던 적이 있지만 끝끝내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했던 발언과 상황이 오늘 아침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압수수색 대상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에 당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생활하고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압수수색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제 했던 얘기들과 오늘은 조금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좀 사모펀드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기 이제 관련 의혹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되는지 본인이 직접 이게 공직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충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를 했고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투자해도 된다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고 부인이 이제 결국 결정을 해서 사모펀드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국 후보자도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연한 짐작이나 추측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직접 개입한 부분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한 부분이나 이런 것의 상당수는 부인이 오히려 개입됐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정수석 시절에 권력 남용에 해당이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저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보고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과거 예. 참여정부 시절의 검찰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공수처 설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보고를 하려 해도 검찰이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검찰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결국 예.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규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뭐 법무부 장관한테 일일이 뭔가 얘기를 듣거나 그럴 처지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검찰은 검찰로서 자신들이 당당하게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 모습이 그동안의 국민들께서 바라던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충돌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것 자체를 무조건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11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오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차기 대선에 도전할 의지가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어땠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가지고 돈을 더 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의 한계와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대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는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그때도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무슨 대권이냐, 얼음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 답변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사법개혁 의지만 완수하면 네. 예, 다른 데는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상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예. 하는 뜻을 밝혔는데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망신창이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 후보 당신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요. 예. 그리고 물었던 질문이 저는 어저께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조 후보자가 만약 야당의 의원이었으면 지금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국은 지금의 정치 상황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론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에 대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정부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맷집이 이렇게 조국 후보가 셀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과정들을 보니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말에 관한 신뢰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지금까지 뭐 이런 평가 이견이 없었는데 네. 지금 논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법개혁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양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 대상자한테 똑같은 질문하면요. 다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재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장관 올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름의 어떤 철학적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오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질문 같아 보이고요. 예, 여전히 적임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후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은 별도로 두고서라도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뭐 평생에 걸쳐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사법개혁에 관한 문제, 사법기관의 어떤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해온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그걸 좀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뭐 언행의 일치가 안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거 성찰하고 사과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나아가서 공격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발언 이제 앞으로 뭐 선출직으로 안 가겠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소득 아닌가요?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띄워준 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제가 볼 땐 야당에서 오히려 더 띄워줬고요. 예. 야당에서 대선 출마할 것 같다고 우려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세를 펼쳤던 거 아닌가요? 근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선 출마를 안 하겠구나. 예.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키우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이라면 국회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희박해 보입니다만은 마지막 조금의 가능성 기대를 걸어보고요. 청문회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혹시 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 논란이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리 후보자 참 정말 훌륭한 분이. 그것도 갖췄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야, 이제 2019년 어제 국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내 한 명도 아니고 아내 하나도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중 의원 집에서 무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무사할까? 저 같은 일단, 경우는 예. 아내한테 관리를 당하고 사는 입장인데요. 사실 국회에서 발언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예. 결국은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으로 명확히 따져 물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 발언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묻히게 됐다는 네. 국회의원의 수준 그리고 말에 관한 이 신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출산만 하면 100점. 자, 이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애드립하다가 나왔다 이런 또 해명을 해서 더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희화할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을 비하했고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지금 무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여성은 출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출산이 지금 시대 의무냐 이런 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문재인 정부는 광주1고 정권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파행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거 더 귀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유한국당이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지역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똑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하고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지지층을 받아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면모들이 보이지 않다고 하는 점이 뭐 그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발언이 너무 놀라워서 아까 이제 웃으면서 여쭤봤는데 이건 좀 웃는 산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재벌가 자녀의 마약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경영권 1순위로 꼽히는 그룹 총수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데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액상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일반적인 입국하시다가 저희 쪽에 적발되신 거죠. 검찰에다가 이제 신병 인계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액상대마, 그들만의 마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g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담배처럼 피우는 일반 대마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이고요. 금 가격이 1g에 5만 원 선이니 금보다도 3배가 비싼 셈입니다. 특유의 냄새가 적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렵고 대신 환각성은 일반 대마의 40배 수준에 달합니다. 앞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그리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피웠습니다. 자,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가 자녀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이유. 범죄라는 죄의식이 적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대마가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주는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대마도 합법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경계의 벽이 허물어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대한민국 국적인 이상 어느 지역에서 범죄 행위를 하든 그것은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변종 마약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액상 대마용 카트리지는 올 상반기에만 밀반입 적발 건수가 173건으로 지난해 적발량의 3.9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마 젤리, 또 대마 쿠키, 대마 오일 크림까지 겉으로 봐서는 마약인지 알기 어렵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쉽게 마약 구매 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입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받는 등 범죄는 점점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해가 심각한데 검찰은 이 씨를 조사만 마치고 돌려보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약 단순 투약이 아니라 밀반입 사범에게는 이례적인 조치라서 솜방망이 대응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의원 연맹의 파트너인 이란 의원 연맹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과 어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의원 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이란 의원 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과 어제 서울에서 점심 식사를 겸해 약 2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한국 정부가 지난달 종료를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방장관을 지낸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이 고향인데다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아베 총리와 소통이 되는 인사로 꼽힙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 민간교류 행사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방한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어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과도 만나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일본 중의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마루야마 의원이 지난달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트위터에 쓴 것과 관련한 사설에서 전쟁 발언을 다시 한 그가 국회를 모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헌법 구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원칙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발언을 반복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무례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온
고노다로 외무상이 다음 주 개각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상케이 신문은 다음 주 예정된 개각에서 고노 외무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 담당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개각 때 모테기 경제재생 담당상을 외무상 등 중요 강료로 보직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해 외무상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남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외교 관례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이 1m 정도 되는 크기의 대형 개에 물려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는 등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지국입니다. 네, 아주 큰 개에 20대 여성이 물렸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사고는 지난달 18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 자동차 튜닝 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24살 A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뒷문을 열자 길이 1m, 무게 40kg 정도 되는 말라미 추종 대형 개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A씨는 무심코 돌아서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 순간 뒤를 덮쳤습니다. 날개뼈가 있는 쪽 등과 목덜미, 머리 뒤쪽 등을 여러 차례 공격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비명을 들은 친구와 직원들이 나와 개를 떼어놓으면서 끝났습니다. A씨는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딱 물리고 중간중간에 끊겨요. 그러니까 물리고서 이제 친구가 옆에서 잡아떼고 이제 제 비명 소리에 직원분이 나와서 개를 떼는 살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정말 죽을 줄 알고. 자, 피해자가 많이 놀라고 또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지금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네, 상처는 컸습니다. 특히 등과 머리 뒷부분 상처가 심했는데요. 감염 우려 때문에 당장 수술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감염 예방 치료를 먼저 받고 봉합 수술을 해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입니다. 또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형견 관리가 부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 주인은 몸무게가 40kg 정도 되는 대형 개를 자동차 휠에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있으나마나한 목줄이었던 겁니다. 또 입마개도 하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더 부실했던 건 개 주인의 사고 후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 2주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도 건네주기로 약속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개 주인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네, 개 주인인 튜닝업체 대표는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구미로 돌아간 뒤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또 성형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와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한다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에도 병원 2곳에 다녀왔고 치료비나 책임을 회피할 뜻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개 주인의 말에 피해자 측은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개 주인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개가 1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경찰의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 개가 사람을 묻는 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70cm 크기의 맹견이 70대 할머니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맹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 등을 꼭 챙겨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80대 노모와 50대 장애인 아들이 숨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둘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한강공원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타살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89살 노모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아들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모자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으며 최근 둘째 아들과 어머니 간에 금전 문제로 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열차 선로에서 작업하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숨진 A씨가 일했던 외주업체와 코레일의 자체 업무 지침과 사고가 난 열차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청역에서 광케이블 개량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열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목격자는 작업을 마치고 선로를 건너 복귀하던 중 열차 진입 방향을 등지고 있던 A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책임자였던 A씨를 포함해서 8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종선 전 감독의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서울 언남고에 대해서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3차례의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 축구부 감독의 금품 수수와 후원의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각출 등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9월 2일자로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언남고는 내년 고교 입학 전형에서 체육특기자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또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점차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HBSI 전망치는 61.7로 지난달보다 6.5%포인트 하락하면서 또다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양호한 주택시장 기대감을 유지했던 서울의 HBSI 전망치도 62.9로 60선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원은 거래가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는 데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청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사적으로, 사생활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 굉장히 잘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 해외 여행이든 뭘 갔을 때 보면은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다라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보고 굉장히 효심이 깊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연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제가 꼭 부모님을 모시고 다닌 거는 꼭 아닙니다. 아니 그 많이 그러셨다는 칭찬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당혹스럽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저 1층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로서 옛날에 암행의사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아직 앞으로 가장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요.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출산율입니다. 우리 후보자 참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다 갖췄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정말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대충 아시죠? 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부금입니다. 얼마나 양쪽으로 다 기부를 하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너무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좌편향이다. 완전히 좌파 쪽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한 것인데 아내 한 거는 전혀 그런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예, 아내가 후원금을 어디에
내느냐까지 배우자가 간섭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마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내를 관리한다는 말을 뭐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속기록에서 삭제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박정진 의원님 그냥 그대로 가시는 예? 전체적으로 온도 관리하고 그대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내륙으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울 하늘은 잔뜩 흐리기만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가방 속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순천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곳곳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밤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해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으로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영동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가을 장마에 이어서 주 후반에는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북상하는데요. 현재 13호 태풍 링링이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금요일 밤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주말에는 경기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서해로 북상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지방이 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변 시설물 점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 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